위기 때 그들은 돈을 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위기 때 돈을 잃어요. 왜냐하면 위기 전에는 꼭 버블이 있고요. 위기 다음에 큰 상승이 다시 있거든요. 근데 얘도 벌고 쟤도 벌고 나만 못 버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꼭지에 쓱 들어갔다가 이제 떨어지고 다시 안에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확률 조금 높은 바카라 카지노라고 보는 거예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갈 때 자가용을 막 험하게 모시는 분들도 있고 정석주행을 해가지고 같은 차선을 쫙 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상황에 따라서 꼭 정석주행을 한다고 해서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고 막 험하게 mon다고 해서 꼭 빨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식도 그렇거든요. 하나의 방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될 때까지. 저는 주식은 아주 안전하게 하는 편이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이미 전 세계에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뭐 워런 버핏, 필립 피셔, 벤저민 그레이엄, 피터 린치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잖아요. 다 대동소이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식으로 정말 크게 성공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실패하고 실수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험을 잘 안 해요. 제가 운전을 막 험하게 하고 익스트림 스포츠는 좋아하는데 그게 재밌기 때문이고, 주식을 하는 이유는 재밌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않은 방법을 내가 시도를 해본다? 주식의 역사가 이미 500년이고 워런 버핏이 100년 동안 검증했는데 그거는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주식은 매우 따분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그런 길이라도 그걸 꾸준히 반복해서 하는 사람만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탈하고 하는 거는 취미로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돈을 벌고 뭔가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업 같은 경우에는 성공의 방법이 있다면 굳이 그 길 위의 방법을 가는 거는 오히려 리스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이 어떻게 주식을 하느냐, 특별히 워런 버핏이 우리와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워런 버핏은 상장 주식을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농구 선수 어떻게 하는지 보지 않잖아요. 발로 해야 되는데 드리블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죠. 워런 버핏은 일단 돈이 너무너무 많고요. 운용하는 자산이 100조가 넘어요. 여러분들은 100억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런 버핏이 원래부터 100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30대 초반까지는 버핏 파트너십이라는 펀드를 운영했는데, 그때는 지금 제가 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그 방법을 썼어요. 어떤 주식이건 간에 쌀 때 사서 비싸게 팔고 차익을 남기고 다시 다른 싼 걸 샀고 다시 팔고, 그런 방법을 하다가 그분이 이미 어린 나이에 현재 한화로 환산하면 수천억 단위의 돈을 벌었거든요. 39살 정도에 몇천억을 번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고 나면요, 제가 실제로 지금 1000억을 넘게 운용을 하고 있지만 그냥 막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없어요. 1000억을 한 주식을 사면 그 주가가 상한가 가고 나는 먹을 게 없고, 또는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경영자들이 얘 뭐지? 우리 회사 적대적 인수합병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만큼의 돈이 되게 되면 그렇게 쉽게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핏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뭐냐면 애플이에요. 애플. 애플은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뭐 약간 순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버핏이 사도 괜찮은 정도의 규모인 거고, 그 외에는 버핏은 비상장 기업을 사서 통째로 수백억, 수천억짜리를 인수한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현금 흐름, 순이익을 자기의 것과 동일시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근데 워런 버핏이 안타깝게도 매우 현학적으로 말을 하고 비유를 섞어서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나도 워런 버핏처럼 평생 코카콜라만 하나 쥐고 있으면 부자가 되겠거니,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코카콜라랑 비슷한 우리나라에 저는 농심을 투자한 적이 있어요. 코카콜라? 우리나라의 신라면이랑 비슷한 거야. 버핏이 코카콜라만 30년 갖고 있었더니 세계 최대 부자가 됐대. 나도 농심만 제가 3년 갖고 있다 팔았거든요. 하나도 안 올랐어요. 최근에 이 책을 쓰면서 다시 봤거든요. 아직도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식을 처음 산 게 2004년이니까 거의 20년 동안 농심의 주가는 안 올랐어. 사람들이 신라면과 짜파게티를 여전히 먹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투자와 워런 버핏이 해야 될 투자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혹여 한 명의 투자자를 여러분들이 나는 배워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미국 투자자 중에서는 피터 린치가 조금은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그분의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근데 어떤 걸 싸게 사냐, 어떤 걸 비싸게 파냐,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거에 숨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고, 왜요? 진짜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대부분 그 왜요, 진짜요가 한 3-4번만 지나가면 미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마 제 유튜브를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직접 만나 뵙지 못하니까 제가 다행인 거고, 직접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뭔가 얘기했는데 왜요? 진짜요? 그래요? 과거엔 안 그랬어요? 이거를 질문하다 보면 저도 미천이 드러난다는 얘기인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싼 건 뭐고 비싼 건 뭐냐에 대해서 알아야 쌀 때 사고 비싸게 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고 팔 때 싸다 비싸다를 판단한 적이 아마 없겠죠. 일부 있다면 그냥 주가가 어제보다 싸, 또는 작년에 얘가 얼마였는데 지금 싸. 그거는 절대적인 표시 가격인 거고요. 내가 그 주식을 구매하고 보유함으로 인해서 얻는 효익이 내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저평가돼 있냐 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어떻게 주로 표현을 하냐면 두부로 많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 가서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두부를 사러 갑니다. 그럼 두부의 효용은 뭐예요? 그냥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게 효용이죠.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의 효용을 금전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두부의 효용이 얼마냐라고 하면 딱 금액으로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된장찌개 사러 갔습니다. 두부가 500원이래요. 마트에서. 사시겠어요? 된장찌개 끓여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10,000원. 두부 한 모에 10,000원이야. 이거 뭐 잘못된 게 아닌가? 근데 가족이, 내 식구가 꼭 나 된장찌개에 두부 넣어달래. 그러면 10,000원이야. 사요, 안 사요? 무리해보죠. 100만 원입니다. 두부 한 모가. 그럼 말이 안 되죠. 차라리 딴 데 가서 사 먹고 말지, 된장찌개를.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두부라는 것의 효용 가치는 500원에서 100만 원 사이 어느 군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떤 것을 얻고 투자했을 때 내가 효익이 저평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두부는 먹어서 맛있고 건강한 게 효익이죠. 주식은 뭐가 효익일까요? 주식은 나의 돈을 벌어주냐 마냐인데, 여기에서 어떤 게 돈을 벌어주는 거냐? 주식은 여러 사람들이 돈을 나누어서 출자를 해서 기업을 만든 다음에 그 기업이 돈을 벌어준 거를 나누는 개념이 주식의 효익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고 보유했을 때 그 주식이 나한테 주는 순이익 또는 주당 순이익, 이게 얼마인가와 내가 지불하는 가격이 얼마인가를 비교해서 싸냐 비싸냐를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100만 원 있습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주식을 하려고 시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금리가 지금 카카오뱅크에서 예를 들면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0만 원을 넣으면 5만 원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려고 봤더니 주식은 100만 원, 가격은 똑같은데 그 회사가 내주는 이익, 주당 순이익이 10만 원이야, 10만 원. 그럼 몇 프로죠? 10%죠. 그러면 카카오뱅크에 맡기면 5%, 주식에 맡기면 10%. 그러면 뭐가 높은 거예요? 10%가 당연히 높죠. 근데 주식을 사면 10%는 높긴 높은데 변동성도 있고 회사가 망할지도 모르고, 예금은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공사에서 보호를 해주는데 그거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냈는데 주식 가격으로 주당 순이익이 5만 원밖에 안 준대. 그럼 똑같이 5%입니다. 카카오뱅크 5%, 주식 5%. 그럼 뭐 하겠어요? 당연히 예금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100만 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얘가 1년에 50만 원씩 준대. 주당 순이익이. 그럼 다소 변동성이 있고 불확실성은 있지만 50%? 그러면은 한번 베팅해 볼 만 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주식의 효익이고, 뭐랑 비교한다? 두부는 내가 맛있고 건강한 거, 그리고 내 가족들이 좋아하는 웃음꽃이랑 비교한다면 주식은 다른 투자 자산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익 대비 싸냐 비싸냐를 결정해서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죠. 주식은 그냥 샀다 파는 거. 안 좋으면 내일 팔면 되는 거니까. 심지어는 아이폰 한 대를 사더라도 당장 샀다가 중고나라에 올리면 200만 원 샀다가 200만 원에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190, 180 좀 내려야 되잖아. 심지어는 개통했으면 140, 150까지도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고. 아이폰이 좋아? 갤럭시가 좋아? 아이폰 256기가가 좋아? 1테라가 좋아? 근데 꼭 아이폰 14는 사야 돼? 그러면 오케이, 결정했어. 그럼 하이마트에서 살 거야? 쿠팡에서 살 거야?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살 때는 오늘 샀다가 그냥 내일 아니면 팔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주식의 효익 자체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싼지 비싼지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잃게 되는 거고,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하는 거에 대답이 이렇게 길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뭔지 모르고요. 주식을 거의 말하자면 확률 조금 높은 바카라 카지노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칩을 이만큼 바꿨는데 집에 갈 때 다시 현금으로 바꿔주겠지. 조금 잃고 칩 좀 썼지만 이만큼 남겠지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주식에서 실패하는 거고, 정말 돈 많으신 분들 그리고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저평가됐을 때 투자를 해서 모두가 좋다 할 때는 주식을 처분하고 호련히 떠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아주 놀라운 이슈를 발견했는데, 개인 투자자가 역사상 가장 채권을 많이 샀답니다, 지금. 왜 채권을 많이 샀을까? 주식이 무서우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은 금리를 주는 거래. 근데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나 채권 산다. 개인이 많이 투자한 투자 자산은 무조건 망합니다. 실패해요. 앞으로 금리 더 오를 거고,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들이 채권으로 받는 이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투자한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채권은 만기가 10년, 30년인데 여러분들 그때까지 가져갈 리가 없기 때문에 채권 투자도 실패할 거예요. 뭐랑 똑같이? 작년에 여러분들 주식 산 거랑 똑같이 실패할 겁니다. 그거는 채권이고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비트코인이건 다 마찬가지. 당연히 해야죠. 돈이 노는 것보다는 돈도 돈대로 일을 해서 굴러가고 나도 나대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사실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투자를 제가 해야 된다 그랬지 직접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했지 내가 직접 주식을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어. 딴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전문가한테.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가한테, 채권은 채권 전문가한테, 약은 약사한테, 주식은 주식 전문가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꼭 직접 해? 여러분들 인테리어 할 때 꼭 직접 하나요? 돈이 좀 아껴지니까? 그러다 골병 나고 스트레스 더 받아. 그리고 돈 다 쓴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 부르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직접 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더 큰 문제는 본업에 집중을 안 해요. 나는 월급 루팡하고 칼퇴하고 집에 간 다음에 재테크 강의 들어야지, 유튜브로 주식 공부해가지고 주식해야지. 안 돼! 부자 된 사람들은 자기의 몸값이 먼저 올라가고, 그게 아주 빨리 올라가서 잉여현금이 너무너무 남을 때 그게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들 연봉 5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세후로 한 4천 되겠죠? 그럼 한 달에 400 정도 나오죠? 월세 내고 이건 내고 하면 200씩 남는다고 해봅시다. 한 달에 200 저축하면 1년에 2,400이죠? 10년 하면 2억 4천이죠? 10답을 나면 24억이야. 10년에 10답을 나면 그때 아파트 값이 20억일까? 저는 4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몸값을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한다는 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정보를 모으고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을 공부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찾아봐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뭔지, 제롬 파월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심지어는 내가 무슨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어떤지 막 모든 정보를 막 모아. 그래서 개인 투자자 요새 너무 똑똑해져가지고요,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못 이겨. 아는 게 너무 많아. 아는 거랑 투자해서 돈 버는 거랑 아예 달라요. 정보는요, 필요한 정보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는 다 소음입니다. 그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트리거가 뭐고, 그 트리거에 관련된 것만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독립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소음만 모으고 있어. 소음만. 중요한 단어는 하나도 안 듣고,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지? 또는 이 기업이 요새 이번에 뭐 반도체가 어떻게 됐다던데?
그거는 돈 버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술 먹을 때 야, 나 공부 좀 했는데 들어볼래? 이 자랑하는 데 외에는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을 쌓는 거랑 투자를 위한 공부,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가 맞는지 아닌지 검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자가 되는 데는 돈의 여유, 마음의 여유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들이 돈을 언제 버냐 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위기 때 그들은 돈을 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위기 때 돈을 잃어요. 왜냐하면 위기 전에는 꼭 버블이 있고요. 위기 다음에 큰 상승이 다시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투자를 언제 하냐면 안 해. 저번에 해봤는데 돈 다 잃었어. 근데 얘도 벌고 쟤도 벌고 신문에 다 벌고 하니까 나만 못 버는 거 아니야 하는 두려움 때문에 꼭지에 쓱 들어갔다가 이제 떨어지고 다시 안 해.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자분들은 그거를 체득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워낙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1억을 갖고 있는데 이게 빨리 10억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더블 한 4번만 하면 10억이 되니까 빨리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무리를 하고 하다 보면 더블이 안 되고 반토막이 한번 나버리면 원금도 못 건져. 근데 부자들은 100억이 있는데 내가 200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적재적소에 돈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위기 때까지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위기가 왔을 때 10억 투자하면 그 20억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100억 부자가 10억 벌었으니까 10%밖에 안 되잖아요. 되게 적은 것 같잖아.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고 부자들은 그냥 10억을 번 거야. 여러분들은 1억을 날린 거. 그렇게 되다 보면 부가 자꾸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제가 요새 많이들 말씀드리고 있는 정말 좋은 확실한 투자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를 하지 마라. 그냥 부자들이 그렇거든요. 저희한테 돈을 맡기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총자산이 한 10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 고객인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은 100억이 있어도 저한테는 뭐 1억도 주기 싫어요. 일단 가장 적은 금액, 뭔가 확신이 가질 때까지는 몇 년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당장 내가 빨리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평생 못 벌게 되는 거거든요.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이룬 부 중에 대부분은 내가 60살 이후에 벌었다. 워런 버핏이 평균 수익률이 한 20%라고 그래요. 근데 20%씩 70년 정도 하니까 전 세계 1등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10억 있었을 때는 1년에 20% 했으니까 2억밖에 못 벌었겠죠. 근데 그걸 꾸준히 계속하니까 100조가 있는 상황에서는 또 20%밖에 못한 거지만 여러분보다 수익률이 낮지만 20조를 번 거잖아요. 그게 이제 복리의 마법이고 그 복리의 마법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이 마음과 계좌의 여유가 아닌가. 저희한테 100억 맡긴 고객분들의 직업군으로 이제 분류를 해보면 명수로 가장 많은 분은 의사입니다. 의사가 주식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의사 진짜 바빠요. 보통 9 to 5 하시잖아요. 그리고 칼퇴해가지고 재테크 강의 들으시잖아요. 의사분들은 8시부터 7시까지 하고 뭐 수요일 야간 진료하시죠? 토요일도 12시까지 진료하죠? 지금 주 5일째가 된 지 언젠데 뼈 빠지게 일해요, 의사들은.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 가장 많으신 분, 사업가. 사업가가 한가할까? 전혀 안 한가합니다. 여러분들 사장이 노는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골프 연습해야죠. 조창 강연에 가야죠. 출근해가지고 업무 보고 받아야죠. 나가서 일해야 되죠. 미팅하고 밤에 술 먹으면서 이게 혹시 회사 돈으로 먹지만 나한테 돈을 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면서 나도 싫은데 나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부자들이 무슨 주식을 살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그걸 들어가지고 나도 그거 사야지. 부자들이 요새 그거 사니까. 그냥 아니. 그게 자체가 마인드가 잘못된 거고 다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주식으로만, 주식 투자로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주식을 사냐라는 질문을 제가 바꿔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한테도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뭐 사요? 어떻게 분석해요? 정보는 어디서 얻어요? 특별한 뭔가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없어. 워런 버핏이 얘기한 단어 중에 능력의 범위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가 아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주식을 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일어일문학과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물론 공부하면 외울 수는 있겠지. 수능 시험은 치겠지만 그 반도체 공정이 어떠니까 삼성전자가 TSMC보다 이 부분이 강점이 있고 그래서 10년 동안 어떤 우위를 가져서 D램 반도체를 몇 기가바이트를 몇 달러에 팔 수 있겠다라고 설명할 수 없다고.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능력의 범위 바깥에 있는 거. 근데 투자 전문가들이 마치
반도체, 삼성전자로 돈을 번 것 같고 패드에 대해서 너무너무 주목할 것 같고 대단한 퀀트 모델을 이용할 것 같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직업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사장치고는 나이가 좀 어린 편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이 미디어, 컨텐츠, 뭐 헬스케어, 미용기기 이런 데 관심 많아요. 그거는 내가 소비자로서 아니면 소비자의 친구로서 소비자의 남편으로서 이 제품이 뭐가 좋고 앞으로 얼마나 쓰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기준으로는 3년 후에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자 하지도 않았던 그 재무제표를 제가 추정해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 예측 가능성이 있는 업종이니까. 그래서 부자들이 뭐 어떤 주식, 어떤 업종 이런 거를 산다를 아실 필요는 없고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재밌어 하는 그리고 관심 있는 잘할 수 있는 업종에서 플레이를 하면 그거는 어떤 거더라도 나는 의류로 돈을 잘 벌었어. 나는 화장품으로 벌었어. 나는 반도체 전문가니까 내가 반도체 누구보다 잘 알아 하는 분들은 반도체로도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들도 대단히 특별한 정보라든지 특별한 스킬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그 방법론 워런 버핏, 피터 린치, 필립 피셔가 했던 그 방법론들을 차용해서 꾸준히 반복한 결과 돈을 버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뉴스에서 찾으시는 분도 있고 정말 저처럼 실생활을 돌아보다가 사람들이 이런 데 돈을 많이 쓰는구나 해서 찾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찾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서 종목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간접 경험의 하나로서 신문이라든지 잡지, 뭐 TV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능력의 범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 능력의 범위가 이만해요. 근데 이만한데 평생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과 능력의 범위를 자꾸 이렇게 넓히는 사람과는 당연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는 찐이야, 잘해. 근데 화장품 업종이 몇 년간 지지부진해. 그럼 나 돈 벌기 어렵잖아요. 근데 나 화장품도 잘하고 뭐 의류도 잘해. 그러면 화장품이 조금 안 좋은데 의류가 좀 잘 되면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옷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의류 비즈니스는 섬유로 옷감 짜가지고 백화점에 공급하고 백화점에서 내가 구매해가지고 입는 거잖아요. 쉬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하지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간접 경험. 패션에 관심 있는 친구한테 많이 물어본다라든지 아니면 패션 잡지를 내가 억지로라도 읽어보면 내가 종목 발굴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으면서 그게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그 접점들이 모여서 이 능력의 범위가 되는 거고 능력의 범위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의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한 게 2004년입니다. 2004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은 처음 위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2022년이 너무 힘들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괜히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시작하고 나서 2007년, 8년에 리먼 브라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게 터졌고요. 그 다음에 2011년, 12년에 피그스 위기라고 남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6년에 우리나라랑 이제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사드 배치에 따른 중소형주 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이랑 싸우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고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 났죠. 그 다음에 2022년에 최근에도 뭐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벌써 몇 개예요? 이 2년에 3년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위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지금은 전혀 감흥이 없고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평상시랑 비슷해. 물론 기분은 안 좋고 주가는 떨어졌지만 이거는 일상적인 경기 순환에 불과해 라고 생각한 것이 맷집이 강해진 거예요. 저도 2007년 8년에는 그때는 무섭진 않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신입사원이었거든요. 신입사원이니까 내가 돈도 별로 없어. 그럼 주가가 떨어져.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선배들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주식으로 손해를 볼 수 있네 생각했고 2011년 12년에 내가 조금 대가리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너무 무서웠고 2015년에는 조금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나의 고객이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니까 와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 내 주식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욕도 먹으니까 힘들구나. 그랬다가 2018년에는 몇 년 만에 또 떨어져? 근데 2015, 16 보니까 분명히 지나가더라 정도? 그 다음에 2020년에는 괜찮아. 이거 내가 기다리던 위기야.
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고 2022년에는 별로 위기도 아니네 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져 가고 그런 위기에서 분명히 돈을 버는 기회가 생기는데 거기서 허둥지둥하지 않게 된 거, 그게 결국에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시간이 쌓여가면서 그리고 안전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위기에서 망해서 퇴출되는 경험은 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더 건강한 투자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되게 강경하고 확신이 가득한 목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거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릴 것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취향의 문제. 주식은 돈 벌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똑같이 버는데 10년 걸려서 2배 하는 거랑 바로 올해 2배 하는 거랑 당연히 짧게 걸려서 돈을 버는 게 훨씬 좋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설명이 필요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결국에는 많은 사람이 그 주식에 대해서 알아봐 주고 장밋빛 미래를 그린다는 게 주가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얘기했는데 이 주식 좋지 않아? 이 기업 괜찮지 않아? 했는데 야 그거 되겠어? 아 좀 구식 비즈니스 아니야? 아 요새는 뭐 인구가 주는데 그거 괜찮겠어? 아 요새는 누가 뭐 일본 주식을 하냐? 이런 류의. 근데 거기다 대고 아 인구는 줄지만 이거는 좀 괜찮아. 아 이게 아시아 주식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좋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한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사람들한테 설득이 필요하고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사는 데까지 뭔가의 난관 그리고 시간적인 이 장벽이 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식을 살 때 기본적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는 거, 아주 훌륭한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그 훌륭한 기업은 설명했을 때 맞네? 가 나오지 야 그거 되겠어? 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럼 훌륭한 기업을 사면 다 되는 겁니까? 그 절대 아니지. 훌륭한 기업은 보통 비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훌륭한 걸 알고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훌륭한 기업으로 돈을 벌면 되느냐? 훌륭한 기업이 특정의 위기,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위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에만 투자하면 돼요. 그게 가장 좋은 때가 2020년의 코로나 위기 같은 때. 모든 기업들이 다 주가 떨어졌잖아요. 평생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안 할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주가 쉽게 오르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뭐 세상이 망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몇 번의 위기를 다 겪어왔고 지금은 그거에 비교하면 그렇게 큰 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경기순환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매우 좋은 기업들,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아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에만 주식을 투자하면 되는 거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기회, 확실한 기회가 오기 전까지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랑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 예수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 주식을 너무너무 사고 싶은 주식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거는 사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팔면 되는 타이밍.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쭐대면서 와, 이거 지금 주식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수익 이만큼 낸 거 봤지? 라고 하는 주식 팔면 돼요. 반대로 아, 이거 진짜 그지 같네. 이거 팔아버릴까? 아, 평생 꼴도 보기 싫은데? 야, 그런 거 누가 사냐? 아, 요새는 주식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사면 돼요. 그 타이밍이 반드시 오고요. 아주 쉽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정말 한 70% 쭉정이 같은 주식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정말 자문자답 해보세요. 내가 이 주식을 정말 지금 사고 싶은가? 그럼 팔고 정말 쳐다보기 싫은가? 하면 사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 70%는 걸르고 시작해야지 제가 나머지 30을 가지고 조금 걸르는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흙탕물 거르는 거 큰 채로 일단 걸르면 자갈이 빠지고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뭐 설탕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를 알고 싶어 하면 안 돼요. 그 알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고 돈을 빨리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아닌 것 같은 거 사기, 그다음에 좋은 것 같은 거 팔기. 저도 실제로 이번 책 말고 전작에서 썼었는데 실제로 어떤 주식을 사고 팔려는 그 마지막 의사결정할 때는 눈을 감고 골방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거 왜 사려고 하지? 진짜 상식적이고 합당한 이유에서 사는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지금 오늘 안 사면 오를 것 같은 것 때문에 사는 걸까? 그런 마음을 심호흡을 하면서 심박수를 가장 떨어뜨린 다음에 그걸 자문자답 해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진솔한 대답을 하면 거기에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기대 수익률을 낮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 번 거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2020년, 2021년에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제가 어디 나가서 주식 얘기하면 야, 나도 하는 얘기야. 내가 너보다 수익률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그냥 뿔이 나 계세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야, 지금 주식하면 안 되는데 저 새끼 또 사기치러 나왔네? 뭐 설거지 시키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뿔이 나 있어. 주식하기 싫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 주식하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욕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잃은 거 있잖아요. 작년, 올해 잃은 거. 그거 여러분이 잘못해서 잃은 거 아니에요. 그건 경기 순환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지금 만약에 포기하시면 여러분들이 평생 고민하다가 시작한 주식, 재테크 다시 못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부자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돈을 넣은 돈을 빼지 않고 한다면 분명히 회복할 날이 있을 거고 배우는 게 생길 겁니다. 그러고 나면 물론 손실 본 만큼 다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오래 걸려요. 하지만 배우는 게 있을 거니까 또 다음 경기 사이클, 또 다른 강세장에서는 돈을 벌 거고 그 다음 약세장에서는 돈을 덜 잃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포기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에 오히려 더 매진해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